상상해 보실 수 있나요? 딸아이가 시집가는 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완벽해 보였죠. 눈부시게 하얀 웨딩드레스,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복, 그리고 친정엄마로서 저는 10억 원에 달하는 신혼집 열쇠를 방금 사위의 손에 쥐어준 참이었습니다. 그저 내 딸이 이제는 고생 없이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고 편안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사돈, 그러니까 사위의 아버지가 뱉은 말 한마디에 식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더 뼈아픈 건 그 직후 제 귀로 똑똑히 들은 몇 마디였습니다. 그것은 술김의 한 헛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진실이었죠. 딸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내주려던 마음이 그 자리에서 열쇠를 회수하고 웃으며 건배하던 손으로 결혼식을 중단시키는 결단으로 바뀌기까지. 도대체 왜 갑자기 판을 뒤엎었는지, 그 뒤에 어떤 덫이 숨겨져 있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에 축복받아야 할 날에 친정엄마가 만인 앞에서 혼인을 파토냈는지 말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지독하게 맑은 이성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이 결혼 전에 점검해야 할 모든 디테일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겁니다. 달콤한 약속인지 아니면 조용히 드리운 함정인지 말이죠.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의 결정에는 단 1초의 충동도 없었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65살입니다. 막 은퇴한 고등학교 교사죠. 평생 거창한 꿈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뿐인 딸 서연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것, 딸아이가 엄청난 부자가 되진 못하더라도 성실한 사람 만나 존엄 있게 살아가길 바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 저는 서울 본가인 오래된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거기에 평생 안 입고 안 쓰며 모은 퇴직금까지 탈탈 털어 총 12억 원 정도를 마련했죠. 그렇게 분당의 교통 좋고 치안 확실한 아파트 단지에 방 2개짜리 깔끔한 집을 샀습니다. 이건 제 딸을 위한 혼수이자 방패였지. 박씨 집안에 주는 예단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이는 올해 35, 대학병원 약사로 일합니다. 성격이 차분하고 매사에 조리가 있는 아이죠. 워낙 얌전하고 성실해서 연애도 늦었습니다. 3년 전 딸이 박민준이라는 청년을 데려왔을 때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깔끔한 인상에 말솜씨도 예의 바르고 IT 기업에 다니며 월 400만 원 정도 번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성실해 보였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압니다. 결혼은 겉모습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둘만의 결합도 아니라는 것을요. 두 집안의 만남이죠. 처음엔 딸아이 나이도 있고 본인이 좋다니 지켜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문제가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서연이가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민준 씨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결혼하면 일단 그쪽 본가에서 살면 안 되냐고 하시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인데 천천히 리모델링하면 된다면서. 제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곰팡이 핀 낡은 집에서 네가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서연이는 고개를 숙이며 웅얼거렸습니다. 그냥 말만 꺼내신 거야. 알겠다고 한 건 아니고.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한 신혼집 놔두고 왜 그런 말을 꺼냈을까? 며칠 뒤 양가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식사 도중 민준의 아버지 박동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가볍게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아니, 사부인, 집을 그렇게 좋은 걸 해오셨다니 참 감사한데 기왕이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재산도 다 합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순간 얼굴이 차가워졌지만 억지로 미소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전액을 들여 산 겁니다. 제 딸 서연이에게 주는 혼수고요. 그러니 서연이 단독 명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 늙어서 바라는 거 없어요. 그저 딸아이가 안심하고 발 뻗을 곳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동철 씨의 얼굴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두어 번 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뭐 집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그렇지, 결혼하면 같이 가정을 꾸리는 건데. 가정을 꾸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 말투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이건 원칙의 문제입니다. 밥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하게 굳어갔고 서연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저에게 눈짓으로 제발 참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속이 더 뒤집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이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쓰더군요. 엄마, 아버님은 그냥 농담하신 걸 거야.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너는 엄마가 60 넘게 살면서 농담이랑 떠보는 말도 구분 못할 줄 아니? 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등기 권리증을 꺼내 명의가 확실히 이서연 단독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가서 사본을 떼고 변호사 친구에게 부탁해 이 부동산은 모친 김영숙이 딸 이서연에게 증여한 특유재산이며 혼인 후에 공동재산 분할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는 법적 문서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람은, 특히 돈 냄새를 맡은 사람은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며느리를 아낀다면 며느리 명의의 집을 탐낼 리가 없죠. 서연이에겐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너무 순진해서요. 남자를 사랑하니까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할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안 됩니다. 내 품에서 키운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아직 본색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을 뿐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가면이 언제 벗겨질지 두고 볼 작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은 10월 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웨딩 촬영이다, 청첩장이다, 호텔 확인이다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패백이며 이바지 음식을 챙기고 제 한복을 맞췄습니다. 원래라면 설레야 할 준비 기간이 제겐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딸이 좋다면 누구든 상관없다는 주의였지만 이번만큼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계속 울렸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깍듯했습니다. 장모님,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신혼집 인테리어 정말 잘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수납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열쇠 좀 미리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업자 불러서 사이즈 좀 재보려고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챙겨주는 척하지만 본심은 점유하겠다는 거였죠.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집 인테리어는 이미 끝났다. 내가 아는 디자이너 써서 완벽하게 해뒀어.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가구가 더 필요하면 살면서 너희들이 채워 넣으면 되는 거고. 수화기 너머로 2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그래도 집인데 장모님이 혼자 다 처리하시는 건 좀 그렇다고 저희도 좀 참여해야 하지 않나 해서요. 저는 웃었지만 목소리엔 힘을 주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서연이에게 주는 선물이야. 선물은 완벽하게 포장해서 줘야지 내가 알아서 하네. 전화를 끊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구나. 기어이 그 집에 손을 뻗치고 싶어 하는구나. 저는 즉시 현관 서랍에 있던 신혼집 열쇠 꾸러미를 꺼내 안방 금고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연이에게 준 열쇠 하나 말고는 예비키조차 그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친구를 찾아가 증여문서와 재산 분할 방지 각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이 집은 100% 이서연의 소유이며 혼인관계와 무관하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공증받아 두었습니다. 누군가는 유난스럽다 하겠지만 산전수전 겪은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집으로 오는 길 백화점에 들러 딸아이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샀습니다. 며칠간의 신경전을 좀 달래줄까 싶어서요. 그런데 집에 가니 딸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한복 두 벌을 들고 있더군요. 엄마, 이 와인색이 어울려. 아니면 이 짙은 녹색이 어울려. 엄마 피부가 하얘서 둘 다 예쁜데 식장 조명이 세니까 녹색은 너무 어두워 보일까봐. 저는 웃으며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대보았습니다. 딸은 오늘 웨딩 플래너와 있었던 에피소드, 청첩장 업체가 이름 철자를 틀려서 다시 찍은 일들을 제잘거렸습니다. 아이는 해맑게 웃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입으니까 진짜 우아하다. 그날 식장에서 엄마가 제일 예쁠 거야. 엄마 절대 울면 안 돼. 내가 먼저 울지도 몰라. 저는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웅얼거렸습니다. 안 운다, 안 울어. 정말 울어야 할 일이 생기면 엄마가 미리 컷할 거야. 딸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무슨 컷 하며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내 딸이 함정에 빠지려는 순간이 온다면 설령 그 자리가 어디든 내가 망신을 당하든 말든 내 아이의 발목을 잡아서라도 멈춰 세울 거라고요. 결혼은 평생입니다. 한번 발을 잘못 디디면 영원한 어둠으로 추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혼식 당일 날씨는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서울 하늘이 이렇게 파랄 수 있나 싶을 만큼요. 메이크업을 받으면서도 제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의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비용 절반을 내겠다고 고집 피웠지만 결국 그 돈도 제가 몰래 채워 넣었습니다. 내 딸이 기죽지 않고 누구에게도 얕잡히지 않고 당당하게 식을 올리길 바랐으니까요.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을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험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되뇌었습니다. 저는 사돈 박동철 씨의 표정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하객들과 웃으며 인사하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자꾸 주례석 뒤편, 제가 미리 준비해둔 작은 상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신혼집 열쇠가 들어있었거든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순서였죠. 박동철 씨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얼굴이 붉었습니다.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친척들이 모인 테이블에서 그가 건배 제의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민준이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보십시오. 부모 도움 하나 없이 제 능력으로 장가가고 저렇게 으리으리한 새 아파트에 떡하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것들 집 한 채 사려면 평생을 기어 다녀도 못 사는데 우리 아들은 처 잘 만나서 20년 고생할 거 한 방에 해결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아유, 술이 과하셨네 하며 말렸지만 그는 더 신이 나서 떠들었습니다. 이 집 말입니다. 어차피 다 우리 박신의 집이 되는 겁니다. 명의가 누구면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다 섞이는 거고 조만간 우리 손주 낳으면 다 우리 거지. 제 얼굴은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테이블을 노려보았습니다. 친척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습니다. 민망해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못 들은 척하는 사람. 하지만 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든 건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장면이었습니다. 사위 박민준이 서연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아버지가 취해서 그래. 어차피 집은 이제 우리 건데 뭐. 우리 거.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사회자가 있는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죄송하지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해서 저를 쳐다보고 민주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박동철 씨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어이구, 사부인이 축사하시려나 보네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떨리지 않는 그러나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로 이서연과 박민준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직 서연이만이 엄마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신혼집은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해 제 딸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집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 여길 자격 없습니다. 남의 노력을 날로 먹으려 들다니요. 저 김영숙 60평생 허투루 살지 않았습니다. 내 딸이 계산 속에 빠져 허우적대게 두지 않습니다. 저는 주례석 뒤에 있던 상자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곧장 박민준에게 걸어가 그의 손바닥에 열쇠를 내리치듯 쥐어주고는 다시 낚아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의 손에 있던 예비키까지 뺏어들었습니다. 이 열쇠 도로 가져갑니다. 당장 그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뭐라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 멍하니 서 있는 서연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딸은 눈물 범벅이 되어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딸의 손을 꽉 잡고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딸아와, 엄마는 너 이런 결혼 절대 못 시킨다. 서연이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걸어 나갔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셔터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방금 엄마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서연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벗지 못한 채 소파에 덩그러니 앉아 화장은 다 번지고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고 옆에 앉아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니? 딸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난 그 사람이 그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갑자기 제 품에 안겨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한테 그래? 3년을 만났는데, 나한테 그렇게 잘했는데, 나는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줄 알았어. 그놈은 널 사랑한 게 아니야.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투자를 한 거지. 그때 서연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보지 않으려 했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봐라. 놈의 본색이 드러나는 타이밍일지도 모른다. 메시지를 확인한 서연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민준이었습니다. 장모님 오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서 실수하신 걸 가지고. 그리고 그 집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거 되는 거 맞잖아. 시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파늘게. 솔직히 내가 아버지한테 미리 혼인신고하고 명의부터 공동으로 바꾸자고 했을 때 했어야 했는데 연애 초반에 작업 쳤으면 장모님이 꼼짝 못했을 텐데 아쉽네. 서연이는 얼어붙었습니다. 손가락을 떨며 스크롤을 내리자 메시지가 더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 돈 없는 거 알잖아. 우리가 무슨 수로 서울에 집을 사. 장모님이 너한테 사준 거 우리가 좀 살면 어때서. 까놓고 말해서 너 35이야. 이 아파트 아니었으면 내가 널 왜 그렇게 공들여 만났겠냐. 아버지가 틀린 말 한 거 없어. 너 하나 잡으면 내 인생 20년은 편해지는 거였는데. 딸은 감전된 사람처럼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걸 주워들고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그놈이 좋은 사람 같니? 딸은 대답 대신 제 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박민준이 뻔뻔하게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에 넥타이까지 메고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더군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 화면만 노려봤습니다. 장모님,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어제 과음하셔서 실언하신 거예요. 그럼 너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도 그냥 홧김에 젊은 사람들이 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집 문제는 정말 별 생각 없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문자는 귀신이 보냈나 보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냥 농담이었어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서연이를 불렀습니다. 그놈 왔다 갔다. 문 안 열어줬어. 딸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걔랑 3년 만났지? 걔 휴대폰 비밀번호 아니? 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지금은 알 이유가 생겼다. 털어보자. 서연이는 망설였지만 제가 다그쳤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 사람이 뭘 숨기는지 봐야 해. 그날 저녁 딸은 용기를 내어 박민준에게 만약 결백하다면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는 펄펄 뛰며 거부했죠. 신뢰가 없네, 어쩌네 하면서요. 저는 말했습니다. 못 보여주는 건 보여주면 안 될 게 있다는 뜻이야. 다음 날 딸은 3년 전 민준이 자취할 때 썼던 전세 계약서 사본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혼전 재산 및 사기 의도와 관련된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딸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아이는 지금 반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눈먼 속물모녀, 집 한 채 때문에 결혼식 파토 내다. 글 내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저와 딸을 돈만 아는 속물로 묘사하고 심지어 서연이가 전 남자친구와 몰래 연락하다가 들키자 결혼을 엎으려 했다는 소설까지 써놨더군요. 처음엔 네티즌들도 반신반의했지만 이틀 뒤 박 씨 집안의 먼 친척이라는 사람이 등판해 제가 현직 교사 시절 학교 공금을 횡령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그 돈으로 신혼집을 샀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지만 세상은 목소리 큰 놈 편이었습니다. 황색 언론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었습니다. 은퇴 교사 모녀, 혼수 문제로 예식장 뒤집어, 사기 결혼 의혹.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전 동료 교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 선생님, 뉴스 봤어? 괜찮은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난 괜찮아.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것 빼고는. 더 끔찍한 건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언론에서 자꾸 학교 이름을 거론해서요. 재단 측에서 사실 확인을 좀 해야겠답니다. 학교로 좀 나와주시죠. 사실이든 아니든 소문이 나면 다들 몸을 사리는 법이죠. 저는 과거 회계 장부와 영수증, 출장 기록이 담긴 박스를 들고 학교로 갔습니다. 3시간 동안 감사를 받고 나서야 교감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 믿습니다. 서류도 완벽하고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밖에서 떠드는 소리가 너무 큽니다. 감사했지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에 진짜 내 편은 증거밖에 없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가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엄마, 나 사진 찍혔어. 오늘 병원 출근하는데 누가 입구에서 기다리다가 나보고 꽃뱀 공주 납셨다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야.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미친 사람들, 오늘 집에 못 올 뻔했어. 지하철 탔는데 사람들이 날 힐끔거리고 수군대고 온 세상이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저는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겁내지 마. 엄마가 저 입들 다 다물게 해줄게. 그날 밤 금고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등기 권리증, 아파트 매매 송금 기록, 계약금 이체 확인증, 취득세 납부 영수증, 인테리어 비용 세금 계산서까지 3일 밤낮으로 이 자료들을 PDF로 정리하고 중요 부분에 형광펜을 칠했습니다.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변호사 친구에게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방어만 해선 안 돼. 공격해야지. 우리가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 딸이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도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이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으로 화면을 노려보던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직접 글을 올리면 어떨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히는 거야. 각오했니? 글을 올리면 전면전이야. 응, 더 이상 저들이 여론몰이하게 둘 순 없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잖아.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자는 대로 하마.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 글을 썼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타임라인이 정확하고 사진과 증거가 첨부된 반박문이었습니다. 연애부터 상견례, 집 구매 과정, 그리고 결혼식 당일의 상황까지 저는 통장 내역과 인테리어 계약서, 심지어 결혼식 당일 비디오에서 캡처한 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 박동철 씨가 어차피 우리 집 될 거다라고 떠드는 장면과 박민준이 서연이 귀에 대고 집은 이미 우리 거라고 속삭이는 장면을 클립으로 만들어 올렸습니다. 글이 올라가고 이 시간도 안 되어 조회수가 폭발했습니다. 우리 모녀를 욕하던 댓글들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었습니다. 와, 대박. 남자가 완전 날강도였네. 저게 사람이 할 소리냐. 어차피 우리 집. 소름 돋는다. 여자 쪽에서 10억 넘는 집을 해갔는데 그걸 날로 먹으려고 했다고. 진짜 양심 어디 갔냐. 여론이 뒤집히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이 이 사건을 다루며 법률 분석을 내놓았고 특유 재산을 노린 사기, 미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 제자였던 한 방송국 PD가 연락해 온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심층 보도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싶습니다.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저는 박민준이 서연이에게 보냈던 1천만 원만 급하게 빌려달라던 카톡 캡처를 찾았습니다. 전셋집 인테리어 비용이 모자란다며 빌려갔다가 안 갚은 돈이었죠. 이것도 사기죄 성립돼 경찰에 고소하자. 서연이가 끄덕이더니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도와줄 사람이 한 명 생각났어. 누구? 최지은, 민준 씨, 전 여자친구. 연락이 닿니? 예전에 잠깐 인사한 적 있어. 그때 갑자기 헤어지고 이사 갔는데 왠지 그 사람도 나랑 같은 일을 겪었을 것 같아. 서연이가 SNS로 메시지를 보냈고 놀랍게도 30분 만에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누군가 연락해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최지은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가져온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년 전 박민주는 그녀에게도 똑같은 수법을 썼습니다. 집을 공동 명의로 하자고 조르고 결혼하면 자기네 낡은 본가에서 잠시 살자고 했던 레퍼토리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낌새가 이상해서 바로 헤어졌어요. 그 집 식구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두 분이 하신 일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증인 설게요. 필요하면 방송 인터뷰도 할게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로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변호사를 선임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사기 미수 혐의로 박 씨 집안을 정식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구현이었습니다. 최지은 씨의 인터뷰가 방송을 타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도 똑같이 말했어요. 여자가 집 사기 힘들지, 이름 같이 올리면 그게 바로 가족이야. 합리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덫이었죠. 서연이는 그 말을 들으며 이를 갈았고 저는 그저 차갑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치정극이 아니라 두 세대에 걸친 사기극을 막아낸 여자들의 연대였습니다. 여론은 완전히 우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길을 가는데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떡을 쥐어주며 말하더군요. 김 선생님, 진짜 장하십니다. 우리 며느리 볼낯이 없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속이 다 시원해요. 박 씨 집안은 무너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씨가 페이스북에
오해다, 사생활 침해다라며 글을 올렸지만 네티즌들의 팩트 폭격에 뼈도 못 추렸습니다. 심지어 네티즌 수사대가 박동철 씨가 과거 구청 지적과 공무원으로 일할 때 직권을 남용해 남의 부동산 정보를 무단 열람했던 전력까지 찾아냈습니다. 이 건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결혼식장 갑질 사건이 공무원 비리 사건으로 번진 겁니다. 박민주는 뒤늦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어려서 잘 몰랐습니다. 감정과 재산의 경계를 잘 몰랐던 점 깊이 반성합니다. 댓글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35이 어리냐? 넌 계획범죄야. 아빠는 술김에 진실을 말했고 아들은 술 깨고 사기를 쳤네. 저희는 방송 출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 사표를 냈습니다. 어차피 정년이 얼마 안 남았고 젊은 선생님들에게 자리를 내주는 게 맞다 싶어서요. 교장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박 씨 집안과의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우리의 삶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아파트 팔고 싶어. 거기 들어가 살면 매일 악몽 꿀 것 같아. 저는 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아파트는 시세대로 팔렸고 세금을 제하고 약 12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딸이 이 돈으로 다른 집을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 나 재단을 하나 만들고 싶어. 나처럼 사기 결혼 당할 뻔하거나 데이트 폭력, 재산 갈취당하는 여자들을 돕는 기금. 이름하여 새벽별 기금, 법률 상담, 심리치료, 긴급 주거 지원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 해봐라. 엄마가 평생 학생들 가르쳤잖아. 사람들한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지 가르치는 건 내가 도와줄게. 서연이는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운 좋게 살아남은 피해자가 아니라 남을 구해주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금 웹사이트가 열린 첫 주, 수백 건의 소액 기부가 쏟아졌습니다. 홈페이지 메인에 걸린 서연이의 글귀가 가슴을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인생 역전 재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다른 여성의 10년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겠습니다. 기금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 뒤, 서연이는 재능 기부로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러 온 엔지니어 한도윤 씨를 만났습니다. 서연이와 동갑내기에 말수가 적고 눈빛이 선한 청년이었죠. 그는 화려한 언변도 너를 위해 별을 따다 주겠다는 허세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 사연 보고 왔습니다. 제 여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을 뻔했거든요. 두 사람은 일로 시작해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 한도윤이라는 청년, 괜찮니?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 진짜 좋은 사람은 나를 무장해제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더 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야. 1년 반 뒤 서연이는 제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명의는 당연히 딸 단독이었죠. 한도윤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열심히 벌어서 따로 마련하거나 아니면 서연 씨 집에 새들어 사는 셈 칠게요. 서연 씨 재산은 서연 씨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화려한 꽃장식도 없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 작은 갤러리를 빌려 새벽별 기금 봉사자들이 직접 꾸몄습니다. 하객은 50명도 안 됐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도윤 씨는 서연이와 혼전 계약서를 썼습니다. 결혼 후 각자의 수입 중 일정 비율은 기금에 기부하며 상대방의 혼전 재산에 대해 일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그건 불신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존중의 증표였습니다. 결혼식엔 특별한 하객 2명이 왔습니다. 기금의 법무팀장이 된 최지은 씨, 그리고 우리가 첫 번째 장학생으로 지원해 대학에 간 18살 소녀 민지였습니다.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언니,
그때 언니가 제 메일 안 읽어주셨으면 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저 살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얼마 후 서연이가 임신을 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상처가 깊었으니까요. 엄마,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네가 가르칠 건 딱 하나야. 세상의 부조리에 맞서는 법. 그것만 알려주면 된다. 아이가 태어나던 날 햇살이 참 좋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서연이가 쭈글쭈글한 핏덩이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엄마, 안아봐. 태명은 봄이야. 저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기도했습니다. 부디 이 아이의 앞날엔 따뜻한 봄날만 가득하기를. 그리고 혹여 겨울이 오더라도 엄마와 할머니가 단단한 지붕이 되어주겠노라고. 서연이네는 우리 아파트 단지 옆동에 전세를 얻어 살림을 합쳤습니다. 12억짜리 집은 아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는 집입니다. 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자 제일 먼저 달려오는 곳이 우리 집 현관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딸의 인생을 단속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고 지켜볼 뿐입니다. 서연이가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었으니까요. 인생에 완벽한 결혼식은 없습니다. 100% 안전한 관계도 없고요. 하지만 때로는 비극적인 사건이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저는 한때 사람을 잘못 믿었고 가슴이 찢어졌고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빼앗은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딸은 진짜 자기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혼전주택 구매 시 명의는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한쪽이 전액 부담했다면 법적으로 확실히 선을 긋는 게 야박한 걸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계산과 착취, 혹시 여러분 주위에도 있지는 않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독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명했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지금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